금전!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막 사람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와, 막 다른 데서도 깜짝 놀랐나봐요. 왜냐면 이게 보통 KBS 그런 홀에서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은 주로 막 연예인들 오고 뭐 이러는 건데, 우리 옆이 뮤직뱅크 녹화하는 데였었거든요. 근데 거기 열기 못지않게 우리가 더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막, 왜냐면 거기는 막 이제 고등학생 애들 막 모여서 막 이러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좀 어르신들 와서 막 이러는데 분위기가 비슷하니까 사람들 많이 놀랬고요. KBS 관계자분들이 되게 많이 와갖고 깜짝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무거운 주제인데, 이런 무거운 주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꺼번에 자리를 할 수 있었다는 점. 저도 여러분 그날 막 저도 처음인데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는 가끔 하는데 어른들한테 사인하고 그러니까 너무 생소하고 그러는데 팔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복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술 너무 많이 먹고 만취해갖고요. 근데 어쨌든 정말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녹화된 분량은 다음 주에 이제 나가고요. 오늘은 먼저 우리 한번 빈부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를 잡고서 한번 강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보죠. 제가 먼저 영화 한 편 여러분 아주 한 10초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틀어 보여드릴게요. 딱 보이지만 탐욕스러운 부르주아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미친 듯이 애들이 노동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작품이다? 찰스 디킨스라는 것쓴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건 이제 19세기인데 아동 노동의 현실을 갖다 냉철하게 고발했던 작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아동 노동의 문제가 제일 전형적으로 빈부격차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겠죠.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떤 나라인데요. 어떤 나라의 공장인데 언제냐면 1934년입니다. 그래서 1934년에 이 공장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어디냐면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지금 대단한 선진국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제3세기 아이들이 뭐예요? 아동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 이 당시에는 미국의 아동들이 아동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1934년 미국에 여러분 뭐예요? 예일대가 있는 코니커트 주 무슨 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거길 딱 갔더니 놀라운 게 24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10에서 16세가 166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10에서 16세 애들이 이 공장에서 주로 노동을 하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저도 여러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하고 수도 없이 뒤져봤는데 2에서 3세가 2명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걸 갖다 해서 미친 듯이 뒤져봤는데 무슨 공장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혹시 자료를 보고 무슨 공장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에서 3세가 지금 성인이시잖아요. 근데 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얼마나 훌륭한 아이예요. 그죠? 성인들도 놀면도 불구하고 2에서 3세가 이렇게 활발한 노동을. 이게 여러분 미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1930년대가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심했었을 때입니다. 가장 빈부격차가 심했었을 때요. 지금이 이제 거의 그 수준까지 쫓아갔는데 엄청난 빈부격차의 시대 2에서 3세의 노동 아이들이 노동을 하던 시절이죠. 오케이? 자,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다 극복했던 건 결국 무엇인가? 이게 바로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뉴딜 정책의 실체라는 거죠. 자, 우리 뉴딜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후보 때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뉴딜하니까 여러분 무슨 강에다 테네시 강에다가 여러분 루즈벨트가 딱 뭐 했어요, 여러분? 야, 댐 쌓아갖고 댐 쌓아갖고 뭐 월급 줘갖고 돈 줬더니 돈 갖고 막 물건 써갖고 막 뭐 경제가 다시 부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후보 때는 사실은 여러분 상승에 불과하고 뉴딜의 진정한 정책의 의미를 가보셔야죠. 왜? 자, 여러분 어쨌든 뭐가 터졌습니까? 공황이 터졌거든요. 자, 근데 미국은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죠. 대통령 선거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항상 정당이 2개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3개 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2당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슨 당이 나오고 민주당이 나오고 하나는 무슨 당이 나와요? 공화당이 나오죠. 근데 이 당시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의 기본적인 정책은 그냥 시장에다 맡기자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 정책이죠. 지금은 지금 뭐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모든 건 시장에다 맡기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공화당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는 뭐 하자고 그러겠어요? 전부 다 시장에다 맡기고 대통령 후보는 그렇죠. 지금 딱 하시는 거예요. 이거 탁 찍었으면 좋은데 콧구멍만 후비자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게 안 보여줬는데 방송 안 나갔습니다. 콧구멍만 후보. 그래서 여러분 공화당 후보는 콧구멍만 후보예요. 반면에 민주당 후보는 여러분 바로 뭐가 되느냐? 거꾸로 되는 거죠. 콧구멍만 후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 하자? 벨트를 루즈하게 풀어서라도 도와주자. 그래서 벨트를 루즈하게 풀자. 그래서 루즈벨트예요.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뭐가 된다. 그래서 루즈벨트랑 콧구멍 후보랑 붙은 거예요. 근데 콧구멍 후보를 이기고 벨트 풀어가 이긴 거죠. 주로 민주당 후보들은 바람을 많이 피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 마릴린 먼로랑 바람 핀 아저씨 케네디 또 집무실 안에서 여러분 또
이야 엄청난 친구 클린턴. 이 자식은 더 웃긴 거야. 벨트를 풀어버렸어요. 벨트를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벨트를 풀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이게 여러분 루즈벨트의 정책입니다. 근데 루즈벨트가 집권하고 당선하자마자 여러분 찾아간 사람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유명한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누가 된다.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또 이거 읽으실 때 또 키네즈라고 읽지 마시고요. 쪽팔리게. 자, 국민 영어가 중요하다니까요. 바로 누가 된다? 케인즈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가 물어본 거예요. What can I solve this economic crisis? 저 영어 실력 놀랍죠?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면 What can I solve this economic crisis? 그랬더니 케네즈 said to 영어로 해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완전히 잉글리시예요. 저는요 오렌지 정책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해야 돼요. 루즈벨트 said to 케인즈 What can I solve this economic crisis? 케인즈 said to don't worry. Oh, really? Yes. Why? I can solve this economic crisis. I can solve this economic crisis. Okay. What can I do? We must create 유효수요. 오케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유효수요. That is important, but is more important. More important. 소득 재분배. 이게 여러분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뒤에 영어는 강렬하죠. 오케이. 자, 그럼 뭐가 된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가 전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뉴딜 정책을 피죠. 사실 우리가 뉴딜 정책하면 땜 쌓고 삽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없는 측면은 아니거든요. 근데 삽질한 것도 이 당시에는 전형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삽질 누가 합니까? 이 당시에는 건설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당시에는 여러분 뉴딜 정책에서 후보댐을 쌓자는 건 건설회사에다 돈을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회사에 그 당시에 굴착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있었겠지만 다 삽이잖아요, 진짜. 삽자로 들고 나오는 거죠. 삽자로 들고 나오는 건 다 뭡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일용잡부 노동자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정규직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부를 재분배하자라는 것이 후보된 정책이 안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죠. 건설회사 돈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뉴딜 정책이란 기본 것은 확대 재정 정책이거든요. 물론 돈을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갖다 풀어주는 것의 핵심은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중산층으로 만들어서 건전한 소비를 육성시키자. 이게 루즈벨트 정책의 핵심이죠. 그냥 건설 경기 활성화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건설 경기 활성화하지만 실제로 삽질하는 저소득층에 돈을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뭐가 들어가느냐? 금융규제하고요 예금보험 정책을 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금을 갖다가 예금제를 갖다 철저하게 보호해줬어요. 그래야지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막 어려워 죽고 힘들어지면 다 뭐예요? 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나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뱅크런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친노동, 친농민 정책.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농민과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친농민 정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돈 줬어요, 농민한테. 그냥 돈 줬습니다. 엄청나게 이거 뭐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왜 사회주의자라고 그렇게 욕을 먹었는지 아시겠죠? 당시에 루즈벨트를 갖다가 미국에 있는 공화당지나 이런 사람들은 레닌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런 욕을 막았습니다. 왜? 농민한테 그냥 돈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재밌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완전히 시장을 갖다가 여러분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시장을 통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농사 짓는 사람한테 농사 못 짓겠어요. 우리 친구분께서 시금치 심으려고 하는데 심지 마! 그랬어요. 왜? 내년에 시금치 공급 과잉이 예상되니까. 시금치 심지 마! 돈 줄게. 돈 준 거예요, 그냥. 그럼 시금치는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공급이 안 늘죠. 그럼 가격이 뭐가 돼요?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왜? 이 당시에도 여러분 똑같은 게 농민이 항상 결국 희생되는 것은 저고가 정책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19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초임금 저고가 정책 아니었습니까? 똑같이 저고가 정책을 막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못 심게 하고 공급을 갖다 줄여버리고 거기다 대고 여러분 돈을 줘버렸습니다. 친노동 정책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여러분 들으면 뭐가 된다? 최저임금제 갖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주죠. 그래서 고용을 갖다가 안정을 갖다 도모해 줍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AFL에서 CIO로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AFL이라는 건 America Federation of Labor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전미노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뭐가 될까요? 숙련이면서 대기업 중심이면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죠. 근데 루즈벨트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CIO는 뭐가 되냐면요. Congress of Industrial이죠. 그래서 이 Congress of Industrial이라는 것은 이 똑같은 노조인데 자, 이건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 거야. 네 가지가 뭐가 되느냐? 여성, 흑인, 이민자. 똑같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랑 지금 똑같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비숙련 노동자. 그래서 걔네들의 노조가 여러분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딜 정책하면 그냥 삽자루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자료 해석은 건설 경기를 통한 회복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사회의 저소득층을 갖다가 중산층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그 중산층이 전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유효 수요층을 확보하자. 이게 여러분 뉴딜 정책의 누가 뭐라고 그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 최저소득층의 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보다 소비가 많기 때문에 빚내서 하는 소비고요. 최상류층은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소비 자체는 클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투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공급 과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형적인 우리 케인즈리언은 총수요 조절책이라고 합니다. 케인즈리언을 갖다 말할 때 총수요 조절책이라고 그래요. 수요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수요. 그러면 전형적인 건강한 수요는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 바로 중산층이거든요. 그래서 케인즈리언의 정책의 핵심은 바로 어떻게 중산층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을 갖다가 미국에서 쓰이는 표현인데 Great Depression, 이건 뭐예요? 대공황이죠. 오늘은 좀 영어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에 맞섰던 거는 Great Compression. Compression은 뭐라고 번역한다? 대압착. 압착이에요. 쾅! 우리 컴프레셔라고 그러죠. 그죠? 일본 말씀인가 콤프레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압착을 해버린 거죠. 어디를 압착하는 겁니까? 아래에서 위로 밀고 위에서 아래로 밀고. 그래서 무슨 층? 중산층을 만들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뉴딜 정책의 전형적인 핵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전번에 한번 봤었지만 소득 재분배표를 갖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참 희한하죠. 대공황 터지면서 빈부격차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완화되어 가는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황이 해소되고 빈부격차가 완화되었을 때는 경제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대번영기를 이때 가져오게 되고 다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현재까지 왔다. 금방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건 한번 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요. 자,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코모 후보 아저씨. 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 모든 가정의 솥에 닷을. 항상 여러분 말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가정의 솥에 닭을 갖다 하더니 결국 솥에다 빵꿀 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솥이 줄줄줄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루즈벨트가 나오면서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저는 뭐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거는 하지만 어쨌든 뉴딜의 핵심은 바로 그거였었다. 과연 공황을 극복했느냐 못했느냐 모르겠지만 공황 극복의 단초를 마련해 준 건 최소한 사실이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케네디. 우리 아까도 잠깐 드러냈었지만 뭐다? 미국의 모든 가정은 똑같은 악취인 십살하게 되었다. 우리 전형적인 입이 아주 대단한 말이죠. 이때가 바로 미국의 최고의 전성기 시절이죠. 우리 사실 미국의 최고의 전성기 시절, 존 F 케네디 아닙니까? 왜 모든 미국인들이 F 케네디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겠어요? 왜? 이때가 최고의 전성기니까. 지금은 여러분 뭐가 됐어요? 후보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감이 있죠.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여러분 우리 뭐 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죠? 제일 먼저 하면은 여러분 제일 1등 부자 누가 있어요? 우리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우리 빌 게이츠 재단에 돈 왕창 낸 아저씨. 뭐 현명한 현자니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뭐 6억 7억씩 낸다 그러죠. 그죠? 오케이? 자, 버핏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비서나 청소부보다 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게 현재 미국의 현실이죠.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버핏이 뭐라 그러냐? 버핏이 여러분 그건 다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 반대했었죠. 우리 빌 게이츠와 같이 더불어서. 근데 버핏이 한 말이 여러분 딱 나오는 거죠. 나는 내 비서나 청소부보다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게 현재 미국의 전형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뒤로 가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왜? 이게 국가가 이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국가가 차지하는 위치라는 거는 정부 정책이나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도성장 해왔잖아요. 이 고도성장에 여러분 뒷받침에는 사실 정부의 정책이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이 한국 경제의 오늘날의 발전을 가져왔죠. 아주 쉽게 해서 우리 장하준 교수가 얘기했었지만 1960년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무역 안 했으면 오늘의 현대가 어디 있습니까? 1980년에 삼성 반도체를 갖다 보호무역 안 해줬으면 오늘 삼성 반도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자, 뭐가 되느냐?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영어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op U.S. Marginal Tax Rate. 그러니까 한계 세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최고 소득세인데 여러분 금방 보시면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다? 자, 모르지네. 우린 지금 한 33% 됩니다. 2% 정도 낮춰갖고 33%.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 금방 아시는데 내가 10억을 벌면은 거기 10억 버는데 3억 정도를 갖다 뭐 했다? 뭐 예를 들면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3억 빼고 7억 번 것 중에서 33%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 법인데요. 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딱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 당시에 공황 이전에 아주 옛날이었어. 얼마까지 있었다 여러분? 거의 70%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코코모 후보 아저씨. 그죠? 그 전에부터 공화당이 쭉 집권하면서 여러분 언제까지 내려간다? 20%까지 내려갑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가 되느냐? 이 마지널 텍스 레이트가 가장 낮았을 때 경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가장 심화됐을 때
경제 위기가 결국은 터진다는 거죠. 자, 뭐가 되느냐? 이게 WWI가 제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소득세가 확 낮아지죠. 세계공황이 닥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시 루즈벨트가 들어서면서 소득세율을 갖다 어떻게 돼요? 높여나가죠. 그래서 언제까지? 90%까지 갔었습니다. 사실 아주 살인적인 여러분 뭐가 돼요? 뭐 우리나라 부유세 이거 전형하는 거예요. 뭐 완전 사회주의 아닙니까? 100원 벌면 90원 가져간다는데. 원래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 100원 벌면 90원 가져간다. 우리 전형적으로 뒤에 또 공부해보지만 공급 측 경제학에 래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래퍼라는 친구가 뭐라고 주장했냐? 이거 완전 사이비 귀염둥이 친구인데 소득세율이 너무 높을 때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율을 낮춰줘야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더 많아질 거야.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인데 이때 미국 잘 나갔어요. 소득세율 90%에도.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 문제 될 것 같아요. 소득세율 90%에도 그거 내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상관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90%의 시대였던 거죠. 자, 그러다 여러분 딱 들어가다가 이제 떨어집니다. 한 70%.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로널드 레이건이 나오죠. 그래서 레이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팍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30% 이하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쭉 내려왔었던 거죠. 우리 여러분 사실 클린턴 때도 변하지 않았었고 오바마 때 이제는 왜 이걸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 재정이 바닥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을 더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지금 인상하겠다는 논의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소득세율이 가장 낮았을 때 바로 미국의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다. 오케이? 우리도 여러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세계 경제 속에서.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빈부격차를 봤으니까 우리나라 빈부격차를 바라보자는 거죠. 빈부격차를 여러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계수가 지니 계수라는 게 쓰입니다. 이 지니 계수가 나오는 거는요. 자, 여러분 제가 뭘 계획하고 있냐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쭉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좀 시사성 있는 걸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중에는 한 다음 한 세에서 3주 정도 뒤에서부터는 아주 경제 원론적인 걸 가갖고 그걸 갖다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원론이라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지니 계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도출되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냥 지니계수 그러면은 그냥 이게 크면 클수록 빈부격차가 심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빈부격차가 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 그러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완화된 거고요. 1 하면 빈부격차가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돈을 벌었다? 지니계수는 빵이 되는 겁니다. 불평등이 이빠이 심하다. 그럼 얼마가 된다? 지니계수는 1이 되죠. 이건 완전 불평등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이 0.4예요. 그래서 0.4가 넘으면 빈부격차가 좀 심하다. 0.4 이하면 빈부격차가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여러분 빈부격차가 완화된 국가 어디 얘기합니까? 스칸디나비아 3국 얘기하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걔네가 어느 정도 하느냐? 2.8 정도 칩니다. 2.8 정도.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과세 전 지니계수하고 과세 후 지니계수만 보면요. 그 나라 정부 역할이 확 드러납니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과세 전 지니계수는 소득이 있을 때 지니계수. 과세 후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자, 과세 후 지니계수가 큰 게 정상인가요? 과세 전 지니계수가 큰 게 정상인가요? 과세 후 지니계수, 과세 전 지니계수 어느 게 큰 게 정상인가요? 그렇죠. 정확히 맞죠. 왜? 세금을 매기고 나면은 빈부격차는 심화돼요, 완화돼요? 완화되죠. 자, 지니계수는 세금 빈부격차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큰 수다, 작은 수다, 작은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0.3이었는데 0.2가 됐다. 그러면은 세금을 매기기 전에는 지니계수가 0.3이었다. 근데 세금을 매기고 나니까 지니계수가 얼마 되더라? 0.2가 되더라. 근데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가 보통 2.8에서 요거 매기고 나면 2.3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큰 소득 재분배 역할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핀란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얼마? 0.4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나라는 0.3 이하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완화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완화된 거.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완화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후에 빈부격차가 제일 완화됐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맞춰봅니다. 언제였을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 여러분. 금방 나오는데? 그렇죠. IMF 직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지지계수가 0.28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굉장히 내려갔었죠. 0.28까지. 근데 이제 IMF 터지면서 쭉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계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 지니계수가 얼마나? 0.4입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사실 나름대로 심한 거죠. 중국 지니계수가 발표 못합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안 나올 정도로 중국은 이미 진 빈부격차가 거의 0.5에 나간다고 할 정도로 0.5면 이미 끝난 거거든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굉장히 심한 이걸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진위계수만 바라보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를 딱 봤을 때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 뭐 보면 되느냐? 그 나라 1인당 GDP하고 진위계수 딱 보면 끝나는 거죠. 왜? 1인당 GDP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 수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진위계수 딱 보면 그 나라가 빈부격차가 어떤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모범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스위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왜? 1인당 GDP 하면 6만 5천 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죠. 진위계수는 0.28. 아, 그러면 이 나라는 뭐하다? 굉장히 평등하면서 다 잘 사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GDP는 4만 불 나오지만 진위계수 같은 경우는 0.4 나오거든요.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살지만 빈부격차가 심하군. 이렇게 보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진위계수가 높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급속도로 높아지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국민소득은 갖다 뭐 800불인데 진위계수는 뭐 0.6이다. 그럼 이건 뭐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이건 뭐 별나라 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정도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국민소득 한 15,000불 나오죠. 근데 진위계수가 여러분 한 0.5 정도. 이게 기준에 따라 좀 다른데 한 3.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로 보시면 돼요? 사는 것도 어중간하고 빈부격차도 지금은 어중간한 정도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진위계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요건 뭐가 되느냐? 여기는 선생님! 3.5램데 왜 3.25예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럼 제가 속상하니까. 왜? 여기선 여러분 이제 발표해서 이런 거지만 1인 가구하고 농가가 제외된 거예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농가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여러 단어 도대체 이 통계처사가 이게 다 잘못됐으니까. 우리 실제로 느끼는 걸 뭐 반영을 못 하는데 어쨌든 뭐 통계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진위계수가 여러분 뭐 한다?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무슨 진위계수가 위험하냐면요. 진위계수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소득 진위계수랑 자산 진위계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소득 진위계수는 뭐가 되겠어요? 버는 걸 갖다가 상대적 빈곤으로 나타나는 거고 자산 진위계수는 가진 자산을 상대적 빈곤에 따라 나눈 거죠. 또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소득 진위계수가 크겠어요? 자산 진위계수가 크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자산 진위계수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요 소득 진위계수는 0.35인데 자산 진위계수 하면 0.8 정도 나옵니다. 엄청 큰 거죠. 그렇게 나와요. 이거 부동산만 따지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0.8보다 적게 나올 것 같아요? 더 크게 나올걸요? 계산해보면 부동산만 따지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재밌는 나라가 소득 진위계수는 비교적 괜찮은데 자산 진위계수 차이가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갖다 조사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소득 진위계수는 뭐 한다? 괜찮아요 나름대로. 근데 자산 진위계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건 금방 느끼시죠? 다르게 표현하면 버는 건 다 비슷한데 가진 재산의 차이는 큰 나라죠. 왜? 부동산 한방 답 나올 텐데. 이해 가시죠? 그래서 부동산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가 딱 나는 거죠. 자산 진위계수가 차이가 큰 나라입니다. 그럼 이런 나라는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경기 침체가 딱 오잖아요. 뭐가 확 늘어난다? 노숙자. 무슨 소리냐? 자산 진위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자산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버는 건 나름대로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상태는 어떤 거냐? 버는 건 나름대로 벌지만 직장을 잃으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극한적인 투쟁을 벌이는 이유의 배경의 하나는 바로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여러분 지금 노조원들 데모하시죠. 그분들 여러분 다 인터뷰해 보세요. 결론 하나죠. 이 직장을 잃으면 끝이다. 굉장히 절박할 수밖에 없죠. 왜? 자산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딱 바라보셔도 한국 사회 구조가 어떻게 딱 돌아가는지가 금방 보이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죠? 그래서 왜 부동산 문제가 또 나중엔 또 다른 문제가 나는가? 부동산만이 아니라 자산 버블이라는 것이 어떻게 소득 재분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정말 슬픈 거죠, 사실은. 자, 여러분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또 뭐가 되느냐? 상대적 빈곤율이라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 경제학에서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부터 잘 사는 까지 쭉 쌓였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소득의 반 보다 못 버는 애들을 갖다 뭐라 그런다? 뭐예요?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 빈곤입니다. 자, 현재 가보시죠. 우리 여기 지금 5명 있다 이겁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가스아스, 나스아스, 다스아스, 라스아스, 마스아스. 자, 이 사람인데 10원 벌어, 20원 벌어, 30원 벌어, 40원 벌어, 50원 벌어. 그럼 여러분 상대적 빈곤율 얼마다? 자, 5분 나왔으면 경제 용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뭐요? 써있잖아요. 중위소득. 가운데 버는 새끼 누구예요? 다시 아저씨 아닙니까? 얘 소득이 얼마? 절반도 못 버는 애. 누구밖에 없어요? 가.
그러면 상대적 빈곤율은 5명 중에서 1명이잖아요. 몇 프로? 20%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빈곤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빈곤 측정할 때 상대적 빈곤율이 굉장히 재밌는 지표입니다. 딱 나오죠. 그죠? 힘든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럼 여기서도 딱 바라보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이 14에서 19로 가죠. 거의 이제 20%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 뭐냐면 랄랄랄랄랄라 워킹 더 스트리트 5명 중에 하나는 너네는 스키다시들 딱 나오는 거죠. 무서운 현실이라니까요. 웃지 마세요. 저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우스운 사람 아닙니다. 공개방송에서 보였던 그 근엄한 모습 그게 제...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도 여러분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조세 정책에서도. 자,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전형적으로 들어가줘야 될 텐데 이제 빈부의 경제학이라는 게 참 슬픈 거죠. 나는 이거 뭐라 생각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 차정인 기자님의 그 뉴스풀이를 저도 꼭꼭 챙겨서 봅니다. 근데 거기 딱 바라보면은 기후온난화 정책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슬픈 건 게 기상이변에서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경제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건데 뭐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냐면은 사실 지구의 온도를 덮인 거는 부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피해를 보는 건 뭔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아니 에어컨만 생각해 보셔도 되죠. 여름이 날이 더워진단 말이에요. 지구 온난화에서 더 더워지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에어컨이 필요하죠. 에어컨만 켜고 있으면 그 안은 시원해요. 거긴 주로 누가 있습니까? 부자가 있죠. 부자들 아닌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에어컨이 뿜어내는 실외기의 열기를 더해서 씌워야 되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정부의 역할이란 건 무엇이냐? 소득 재분배 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왜? 이게 바로 무슨 경제? 외부 경제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논다 이거예요. 고속도로. 저는 뭐 한반도 대운하랑 연결 짓는 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갖다 딱 놨을 때 민자 사업을 한다.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자 사업을 했는데 기업이 돈을 하나도 안 벌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만들었습니다. 문제 없나요? 그래도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고속도로 만들면서 환경 괜찮아요? 파괴돼요. 파괴되죠? 그건 여러분 이 기업이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 건 뭐라 그래요? 경제에 참여한 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다른 경제 주체가 손해 또는 이득을 보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외부 효과 중에서 이득을 보게 해주는 건 외부 경제라고 그러고 손해를 보게 해주는 건 외부 불경제라고 그럽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학원을 차렸더니 옆에 떡볶이집이 잘 돼요. 애들이 많이 와서 외부 경제. 그죠? 자, 여러분 내가 플라스틱 컵을 만들었더니 환경이 파괴돼요. 외부 불경제. 그럼 여러분 나는 플라스틱 컵 팔아갖고 돈 하나도 못 벌었어요. 이득을 못 남겼습니다. 오케이? 야, 내가 뭐 잘못한 게 내가 돈 먹었어. 뭐 했어? 그 사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외부 불경제가 발생됐고 그건 여러분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가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고속도로 민자 사업으로 유치했다. 정부 돈 안 썼다. 자랑할 일 아니라니까요. 정부 돈 안 쓴 것 자체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정부가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이거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알겠죠? 차라리 정부가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왜? 민자에서 돈 안 남겼다. 정부 돈 안 들어갔잖아. 외부 불경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경제학의 ABC예요, ABC. 경제학의 ABC입니다, ABC.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데 뭐가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무슨 정책? 감세 정책에 무슨 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한국에서 이제 뭐 여러분 금방 나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슨 정책 취했습니까? 뭐예요? 감세 정책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된다? 자, 96조를 갖다가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감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1년에 20조씩 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200조가 좀 넘습니다. 250조쯤 되는데 거기 20조를 안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몇 프로를 안 걷는 거예요? 10%를 안 걷는 겁니다. 엄청난 감세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게 바로 누구다? 여러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여러분 정책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다음 주 시간에는 한번 이 본래 내가 곧 제가 말씀드렸죠.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속세를 확 보여드릴 텐데 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감세 정책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감세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정책이에요. 왜? 우리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감세 정책의 문제점 크게 두 가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자, 정부가 돈을 갖다 좀만 걷어서 왕창 쓰는 거니까 정부 재정이 건전해져요? 불건전해져요? 불건전해지죠? 정부의 재정이 뭐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빚은 누가 떠안을 수 있어요? 우리 후손이 떴죠.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불건전성을 가지고요. 두 번째, 세금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내요, 부자가 많이 내요. 부자와 빈부격차는 뭐 될 수 있어요? 심화될 수 있죠. 근데 이 감세 정책에서도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 우리 감해주는 거, 소득세 감세해준다. 그럼 여러분 소득세 감세해주면 우리 다 소득이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대로 소득세를 낸 사람 40%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감세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나중에 뭐예요? 환급 받으시잖아요. 뭐 우리 저도 마찬가지로 3.3% 냈다가 환급 받거든요. 오케이? 전 좀 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다? 49%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8에서 35%. 그래서 소득세를 갖다가 감세해줬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라 생각하냐면 정말 속상한 거죠. 소득세를 감세해줬으니까 아 일하는 사람의 세금이 적어졌구나.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 일하는 사람의 이익이 증진됐겠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이죠. 왜? 소득세를 낸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자라니까요. 상속세 전 국민의 0.7%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전 국민의 2%밖에 부담 안 합니다. 자, 법인세 뭐가 돼? 아, 합법이다 괜찮아요. 법인세 뭐가 된다? 맨날 법인세 낮추자, 법인세 낮추자 하잖아요. 법인세는 기업이 1년 동안 장사해서 번 돈 아닙니까? 근데 법인세 여러분 낮춰봤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업 지금 설비 투자합니까? 법인세 낮출 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전에 모 장관님 계셨을 때 제가 예전에 제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장관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그 장관님이 계셨을 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 법인세 낮춘다고 그랬죠. 왜? 법인세를 낮춰야지 기업이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낮췄습니다. 기업 지금 투자합니까? 기업 뭐 하고 있습니까? 설비 투자율 마이너스 25%. 7개월째 마이너스예요. 기업 유보금은 얼마 있는데? 100조가 있는데. 그게 대기업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고서 여러분 결국 지금 뭐를 올리려고 여러분 논란이 나와요. 왜? 정부가 감세했는데 지금 재정지출 조금 했어요? 엄청 했어요? 엄청 해야 되죠. 그래서 국채 100조 찍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금은 조금 걷어서 돈 왕창 풀어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럼 이제 세금을 더 걷어고 싶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솔솔 나옵니까?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 축소가 나오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부가세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안 나와서 감사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부가세 감면 범위 축소. 부가세라는 건 결국 누가 내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내는 거죠. 물건에 전부 다 10%씩 붙는 겁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박정희 정권의 몰락 원인을 부가세 신설에서 찾는 경제학자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네. 부가세 감면 범위 축소. 그럼 결국 부가세를 갖다가 어쨌든 감면 범위 축소하는 건 더 걷다는 얘기겠죠. 부가세를 더 걷어서 이 세금을 줄이겠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끔찍한 얘기죠, 여러분. 가난한테 세금을 걷어서 부자한테 주겠다는 얘기가 다를 바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래갖고는 여러분 전형적인 경기 활성화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이해하시죠? 왜? 세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빈부격차를 뭐 하는데 완화시키는데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세금이라는 건 이건 무슨 세예요? 직접세. 이거 무슨 세? 간접세죠. 직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가 건전한 나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보면요. 자, 오늘 우리 업무는 한번 빈부경제학이라는 거 아무래도 좀 민감한 주제를 한번 가봤었는데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난 구제는 누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되고요. 정부가 일자리 창출해야 됩니다. 경제 살려야죠,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 목표 뭐예요? 정부 경제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딱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취업 유발 개수라는 거는 돈을 10억을 집어넣으면 몇 명이 더 뭐예요? 고용 창출이 되냐는 거예요. 건설업 중요하죠. 하지만 서비스업이나 교육복지가요. 제가 여러분 복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중산층을 늘리고 복지를 늘리자는 거는 사회 정의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 그걸 떠들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거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저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저는 한번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GDP 딱 나오면은 1인당 GDP 5만 불.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설렙니까? 근데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진위 계수 딱 나왔을 때 뭐 얼마 돼요? 2.5. 과세 전. 과세 후 진위 계수 딱 했더니 과세 후 진위 계수 2.0. 이게 정말 아름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면 안 되고요. 0.25, 0. 흥분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진위 계수는 이런 나라. 그래서 여러분 다 이러고 나서 옆에다 딱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다 여러분 한번 세워놓고 있는 것이 우리 사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여러분 진짜 좋은 나라죠. 모든 사람이 아파서 돈 걱정 안 하고, 그죠?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노동에 따라 대가를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일까. 그래서 우리 뒤에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우리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대통령 이름 뭐죠? 오바마가 저 오늘 왜 이렇게 착삭되지? 큰일 났습니다. 오바마가 여러분 우리 대통령한테 책을 2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2권을 줬는데 그 책이 전부 다 루즈벨트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루즈벨트를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루즈벨트 책을 받았는데 루즈벨트가 여러분 뭐가 된다? 대통령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부의 정치 철학에서 소외된 전 국민은 자 멋있잖아요. 정부의 정치 철학에서 소외된 전 국민은 분배가 더 공정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 수락연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